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클래스 첫 번째 시간 8단원 선생님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지난 시간에 나눠줬으니까 프린트 같이 참고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과서도 가지고 있다면은 교과서 같이 펴놔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우리 8단원 이제 공존과 평화의 세계 여기를 온라인 클래스 기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 단원과 그 다음에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 이렇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은 아무래도 지난 이제 우리가 4단원부터 7단원까지 여기에서 배웠던 각 지역들의 내용을 다시 주제별로 종합해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은 이해나 아니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은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는 이제 매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은 뭐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계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뭐 의미, 그리고 다국적 기업, 세계 무역기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세계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주요 경제 블록의 형성이라고 해서 어떤 자유무역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국가들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점점 더 세계가 같이 우리 자유무역하자, 장벽을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랑 같이 마음이 맞는, 아니면 우리의 편이 돼줄 만한 나라를 찾아가지고, 그냥 우리 친구하자라고 하면은, 내가 너랑 왜 친구해야 돼?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끼리는 뭐, 이거 빼줄게. 이거 없이 하자. 아니면은, 우리는 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보자. 우리 같은 뭐 화폐를 써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계의 그런 경제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제 국제 기구 경제 블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할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는 지구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할 때 사막화했던 뭐 그런 이거 이외에도 뭐 산성비라든지 쓰레기섬 이런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그러면은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끝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 다양한 조약들이 있는데 이 조약까지 같이 알아보면서 요 두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 요거는 이제 어떤 반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어떤 반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예정인데 일단 그냥 같이 안내를 해주면은 여기에서는 다양한 세계의 분쟁 지역들 각 단원별로도 이제 분쟁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세계의 다양한 갈등들, 분쟁 지역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슬프군요. 이렇게 끝낼 수가 없으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뭐 국제적인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NGO라고 하는 다양한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의 노력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오늘은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존과 평화의 세계 중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블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세계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우리 많이 했을 테니까 깊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 세계화하면 항상 이제 연관 검색어처럼 나와야 되는 말, 거의 이제 척수반사처럼 나와야 되는 말, 교통과 통신의 발달.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국가 간에는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
인적과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들은 각자 내가 잘난 대로 살 수가 없다. 상호 의존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예전에는 마음껏 다른 나라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국가 간의 경계가 좀 약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세계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세계화 하면은 WTO 세계무역기구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말 그대로 기업이 하나의 이제 기업이 예전에는 어떤 국가 단위로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이게 규모가 훨씬 더 커져가지고 세계적인 단위에서 기업이 우리 기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본사는 여기에 배치해야지. 연구소는 여기에 배치해야지. 생산 공장은 여기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간적 분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사는 어떤 그 큰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결국 이 본사에서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본사는 다국적 기업이지만 이 기업의 시작, 그리고 이 기업의 중심인 그 본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다국적 기업이다 하면은 뭐 우리나라 아무데나 뭐 옥천, 청주 이런 데에 본사를 두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도 특히 대도시인 뭐 우리나라로 계속 예를 든다면은 뭐 서울, 적어도 부산, 대전, 광전, 광주, 대구 이런 곳들에는 이제 본사를 두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왜 거기에 본사를 두냐? 그곳에 자본을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그곳은. 그리고 이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고요. 또 보통 이제 이런 세계 도시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세계 도시들과 교통이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본사는 보통 본국의 핵심 지역, 본국의 대도시, 본국의 세계 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및 개발센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지만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위원들은 어떤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냥 똑똑한 사람이다? 아주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그럼 이 아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기업이 위치해야 될까? 연구소가 위치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장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 세계도시. 아무래도 세계 도시에는 이것저것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 뭐 연구원님들 우리 연구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오면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우리 기업에 와서 일을 해주시지 않을래요?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되겠지. 아니면 또 이제 환경이나 경치, 기후가 뛰어난 곳 이런 곳에도 이제 연구소가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어떤 그 세계 도시의 번잡함이나 정신없음 이런 거를 싫어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우리 회사 오션뷰임, 우리 회사 숙소 완전 경치 좋음 이런 걸로도 이제 어필이 될 수가 있겠지. 어쨌든 연구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좀 더 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에 다국적 기업들은 연구 및 개발센터를 위치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산 공장이야.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이라는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소 이제 단순한 비슷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회사의 물건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런 이제 누가 라기보다는 얼마나 싸게 생산비의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 공장은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이제 뒤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경제 블록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경제 블록을 결성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자유무역, 관세 안 물어도 돼. 여기에서 생산된 거 특혜를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적인 그 자유무역보다는 지역적인 자유무역으로 가다 보니까 저기에서 아무리 생산비를 절감해 봐야
이쪽에 들어오면서 내는 관세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면은 이럴 바에는 그냥 여기가 생산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쪽 블록 안에다가 기업을 위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선진국에 생산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EU 쪽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폴란드 같은 나라에 생산 공장을 입지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의 뭐 엘레바마주 이런 데에 이제 공장을 입지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 공장의 입지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와닿지가 않는다면은 교과서를 앞으로 돌려서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맨 처음에 배웠던 그 세계화와 지역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곳에서도 또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간적 분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여기 공간적 분업을 한번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지도에서 이런 기능도 한번 내가 써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다국적 기업이다. 그럼 당연히 본사나 연구 및 개발센터 여기 우리나라에 위치하게 될 경우가 많겠지요. 반면에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출발한 다국적 기업이니까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인근에 있는 여기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지역, 요즘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지역에도 생산 공장들이 많이 위치를 하니까, 뭐 아니면은 인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우의 수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생산 공장인데 어떤 그 관세 장벽, 무역 장벽을 피하거나 아니면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선진국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럽연합 이쪽에 이제 이쪽을 그 뚫어내기 위해서 유럽연합 지역에서도 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생산비가 저렴한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세계 최고의 수출 시장이니까 미국에도 생산 공장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왜?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계화라고 해가지고서 그 두 가지 측면, 유통 측면과 금융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측면의 세계화라고 하면은 유통이라는 경우는 결국 물건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의 이제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진다.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그 이제 옛날에는 이거 얘기하면서 옛날엔 바나나가 비쌌는데 요즘엔 바나나를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쓰면 안 될 것 같은 비유가 되어버린 것 같고 오래되었다기에는 그 오래된 것보다도 더 오래가 된 것 같고 보통 이제 직구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다고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미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은 우리나라까지도 뭐 짧게는 한 일주일 이내로 물건이 오지 그래가지고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그 정도 작은 선택지밖에 없었다면은 이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확대된 거 뭐 이제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11번가 뭐 옥션 이런 G마켓 사이트를 통해서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유통 플랫폼을 우리가 우리 집 안에서도 마우스만 깔짝깔짝거리면서 이제 전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 경쟁 대상이 어떤 한 국가,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되어버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의 가격을 매기고 상품을 판매할 때 좀 더 의식해야 되는 경쟁자가 많아졌으니까 상품의 퀄리티라든지 가격 이런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요. 반면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어. 어떤 거냐? 예전에는 어떤 기업이 한 국가에 있으면은 아무리 넓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도 그 나라, 어떤 그 지역, 여기에 판매처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마존에 올려놓으면은 물건을 한국에서도 사고, 일본에서도 사고, 중국에서도 사고, 뉴질랜드에서도 사고, 전 세계적으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품의 수출 시장이 훨씬 더 확대가 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같으면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이 반드시 필요했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물건을 팔아도 충분히 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효율성이 증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장점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가 간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국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데 그거에 지대한 엄청 큰 관심을 가지지. 왜 그럴까?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마우스 몇 번 아니면 핸드폰 클릭 몇 번으로 우리가 다른 진짜 수많은 나라에 그런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세계화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자유화나 개방화가 이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교류라든지 투자, 자본의 이동 이런 것들이 활발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는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떤 한 나라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아이고 안 됐구만 큰일이네 이랬다면은,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그 나라에서 끝나거나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될 문제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한 나라의 그 경제를 운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제 금융 기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도 뭐 G20 정상회의나 세계 경제 포럼 같은 예시가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의 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유통과 금융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반면에 이제 좀 부정적이나 아니면 좀 이제 어두운 면들도 있어. 어떤 것들이 있냐? 유통 측면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각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어떤 기업도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은 없지. 그래서 이 기업이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할 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만큼은 어떤 소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계화가 되어버리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자기 나라 기업의 물건들을 안 사준다는 거지. 나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휴대폰이 뭐 비싸고 성능이 안 좋아. 그러면 갤럭시 쓰고 아이폰 쓰지. 굳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휴대폰 기업의 물건을 살까? 근데 이런 게 몇십 년 동안 반복이 돼버리면은 그 나라는 영영 휴대폰을 만들 기술, 기업 이런 것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음식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컴퓨터가 됐던 비행기가 됐던 어떤 것들이나 다 똑같이 이제 그런 유통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가가 이제 좀 불안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화의 좀 어두운 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어떤 좀 큰 세력이 자본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는 이런 이제 해외 자본의 그런 어떤 장난 아니면 이제 해외 자본의 횡포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세계 주요 경제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는 교과서 혹시 보고 있으면은 교과서도 19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모두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외치고는 있지만은, 이 자유무역에도 각 나라 간의 좀 이해관계가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좀 비슷하고, 아니면은 이 나라랑 좀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들끼리 좀 우리들끼리는 서로 조금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뭉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볼까요? 라고 하면서 형성되는 것들이 이런 경제 블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 블록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블록, 바로 영내 관세 철폐, 서로 간에 상호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FTA,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렇게 같이 그룹이 맺어져 있는 경제 블록이 있다면은 국가 내 블록으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서로 그 두 나라들끼리는 그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관세를 철폐한다, 이런 이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는 다시 이제 다양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요거는 예외를 인정해 줄게. 그래? 그럼 우리도 요건 좀 예외로 인정해 줄래? 하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관세를 다 철폐하는 모습은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지. 계속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명을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그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외, 우리 바깥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끼리는 다 똑같은 관세를 매기자. 조금 전에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둘이 관세를 철폐할게. 그건 이제 우리 둘만의 일이야. 네가 다른 나라랑 어쩌든지 그거는 내 관심이 아니야. 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끼리는 관세를 철폐하고 플러스로 우리는 다른 나라랑 이제 교역을 할 때 같은 관세를 적용을 할 거야. 이게 바로 관세 동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 동맹에 예로 드는 것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블록인데 요거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이름이 참 웃깁니다.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은 경제 블록의 단계가 관세 동맹이라는 거. 3단계가 공동시장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름에 낚여가지고 이거 혹시 공동시장 아니야? 하고서 낚이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제 회원국 간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 역의 공동 관세부가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이 보장이 되는 여기까지의 단계가 바로 공동시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역내 생산 요소라고 하면 뭐 자본이라든지 노동력, 자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제 이 공동시장의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 블록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공동시장에 해당하는 거 옛날이지 유럽 연합 전에 나타났었던 이제 유럽 유럽 경제 공동체 이게 이제 공동시장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이제 공동시장의 예시로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 역시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거를 예시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는 거의 이제 어떤 국가가 하는 일까지도 이 경제 블록이 하는 거야.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이고 역내 생산 요소 자유 이동 보장에 역내 공동 경제 정책 그리고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이런 정치, 경제적 통합까지 가는 것을 완전 경제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통합의 정도가 높은 거 하면은 유럽연합을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 바로 완전 경제 통합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제 블록의 장점과 단점까지만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만들어놨네요. 경제 블록의 장점과 단점. 먼저 장점 같은 경우는 두 나라 간에 여러 가지 특혜가 생기면은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무역들이 두 나라 간의 교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칠레랑 이렇게 FTA를 맺은 지가 좀 됐어. 그래서 칠레랑 FTA를 맺고서 칠레산 포도 수입이 이제 그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향이 영동이니까 영동은 또
포도도 유명한 지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꽤나 심각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블록을 통해서 국제적인 영향력이 증대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한 나라가 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난 이래 이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응, 그래,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한 귀로 듣고 좀 한 귀로 흘린다면은 여러 나라가 뭉쳐서 만든 경제 블록에서 자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할 거야. 우리는 이래.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 혼자서 무언가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좀 공신력 아니면은 이제 그 말의 무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경제 규율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생산을 이 경제 블록을 통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생산이 되면서 생산비의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고 생산비가 절감되면 결국 원가가 떨어지게 되고 원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한 나라에서 이제 뭐 그 미국 같이 그 나라에서도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나라들이 있다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기술은 있는데 자원은 없는 나라. 어떤 나라는 이제 자원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들끼리 적당히 잘 뭉쳐가지고 각각의 이제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을 한다면은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지. 단점 어떤 거? 야, 우리들끼리야, 우리들끼리. 그러면은 우리에 속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 우리에 속하지 못한 국가들은 소외가 된다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 차별로 인해서 결국 이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너희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무언가 이제 뭔가 이렇게 교류를 맺고 어떤 그 교류를 맺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크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기술이 발전되고 이런 데랑 좀 더 교류를 하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선진국끼리는 서로 막 같이 이렇게 우리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경제 블록을 형성을 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은 하고 싶은데 안 끼워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버릴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경제 블록의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간에 이렇게 어떤 게 차별하다가 나 못 참아, 못 참아, 진짜 못 참아 하면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경제 블록의 단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경제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프린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얘네 이제 2018년인가 새로 이제 그 협정 맺어가지고 USMCA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뭐 맺어졌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도 아주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큰 틀에서는 결국 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가 같이 하는 거니까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SMCA가 결국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설명을 단촐하게 했구나. 그래서 결국 NAFTA는 노스 아메리카잖아. 북아메리카 세 국가가 맺은 자유무역 협정이고 그럼 관세가 철폐가 됐겠네요. 관세가 철폐가 돼서 각각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원 부분에 강점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과 자본 부분에 강점이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노동력 부분에 강점이 있어가지고 이 세 국가가 서로 간에 이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기도 이제 꽤나 훌륭한 시너지를 낸 좀 모범적인 그 경제 블록이기는 한데 뭐 나라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야. 그러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자꾸 이제 공장을 멕시코에 짓는 거지. 그러면 나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일할 때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있으면서 이 NAFTA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겠지. 그리고 그 뭐랄까 멕시코도 이제 더
다양한 기술도 발전시키고 고유한 어떤 그 국가의 대기업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다국적 기업이 나오면 좋을 텐데 미국의 생산 공장밖에 이제 못하게 되는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도 있어서 멕시코에서도 이제 이 NAFTA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NAFTA 관련해 갖고서 되게 신선했던 게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찍은 지도가 있거든. 그 사진이 있거든. 그걸 보게 되면은 한쪽은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이야. 나머지 한쪽은 되게 막 공장, 집 이런 것들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둘 중에 미국 멕시코 국경이니까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멕시코일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러면은 집이나 공장 같은 게 많은 게 뭔가 더 발전한 국가가 미국이니까 이쪽이 미국일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허허벌판이 미국이고 그 집이나 공장이 많은 게 멕시코였던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멕시코는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결국 미국에 다 수출을 하니까 그럼 거리적으로 제일 경쟁력이 있는 데가 어디야? 미국 국경, 바로 미국 옆인 거야.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는 그쪽을 엄청 개발을 시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좋은 데 놔두고 뉴욕 놔두고 LA 놔두고 굳이 멕시코 국경 가서 살 일이 있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이 허허벌판인 되게 신선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렇게 네 국가 중앙아메리카에 존재하는 네 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역내 무역 자유화 그 다음에 역의 관세 통일 이 두 가지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국가들은 산업 통합까지 이제 이루어 나갈 목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의 관세 통일까지 이제 달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 이들의 단계는 공동시장이 아니라 관세 동맹입니다. 그래서 역내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 그 다음에 공동 경제 정책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 공동시장이야. 이름은 공동시장이 맞지만 단계는 관세동맹의 단계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헷갈리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국 간 서로는 이제 그 무관세 아까 얘기했던 그 FTA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공동의 관세 정책을 취한다. 여기까지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8개의 국가였다가 27개의 국가가 되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27개 국가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예전에 그 저기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EC, EC, EU 이렇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이제 발전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달성한 그런 경제 블록입니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EU 의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도 같이 쓰지. EU에서 쓰는 돈 유로화 같이 씁니다. 최근에 이제 EU 관련해서 가장 핫했던 얘기는 영국이 탈퇴를 하는 말 그대로 브리티시가 엑시트했다.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28개에서 27개로 국가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지만 EU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 유럽에 있지만 EU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을 그냥 거칠게 나누어 보면은 나는 유럽연합을 안 해 라고 하는 어떤 유럽연합에서 오히려 너네 같이 할래? 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됐어 우리는 뭐 할러? 그거 안 해 이렇게 하는 유럽연합 안 해라는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유럽연합이 하고 싶어요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유럽연합 못해라는 좀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연합 못해라는 국가들은 보통은 이제 저쪽 동유럽 쪽에 몰려 있고 반면에 이제 유럽연합 안해는 서유럽 쪽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 안에 해당하는 그 서유럽의 4개의 국가들이 서로 다시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의 경제 블록을 만들었는데 그 네 나라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이제 리히헨슈타인 이렇게 네 국가가 서로 이제 우리 유럽연합은 안 해. 대신에 이제 우리들끼리도 이런 관세 장벽은 좀 허물어 볼까 하면서 이제 만든 그 단체가 EFTA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럽연합과 더불어서 EFTA의 존재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서유럽, 북유럽의 유럽연합 안해가 EFTA였다면 다시 이제 이쪽 서유럽, 북유럽을 EU가 있고요. EFTA가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영국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그 카테고리로 나누어야 되기는 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주요 경제 블록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밑에 있는 그 주요 경제 블록의 어떤 수치들을 나타낸 건데 먼저 요거는 총 인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EU 유럽연합은 한 전체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같은 경우는 인구가 5억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지 여기가 한 6억 7천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 2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같은 경우는 회원국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역내 총생산의 경우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유럽연합보다 저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이제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역내 총생산과 관련해 가지고서 뉴스에서 내 생각에는 세계실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던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전설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아마 아니구나. 역내무역, 역외무역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PPT 슬라이드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이 EU와 NAFTA 두 지역의 역내 총생산을 한번 기억을 해주면은 뒤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저거 역내무역과 역외무역은 슬라이드를 안 만들어 놨었구나. 보게 되면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국가도 많고 서로 잘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역내무역의 비중이 꽤나 높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NAFTA나 아세안이나 아니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같은 경우는 역내무역보다 역외무역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어떤 그 경제 블록의 좀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EU의 모습이다. 왜? 서로 연관성이 있고 상호 보완이 되는 사람들끼리 뭉쳤으니까 영내의 교역 비중이 클 거잖아. 그래서 이제 EU가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이다. 영외, 영내 무역의 비중이 높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게 세 개의 주요 경제 블록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레전드 문제라고 써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고서 왜 이 문제가 레전드였으며 이 문제는 대체 뉴스에서 세계실이란 말을 왜 많이 나오게 했을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다 풀었겠지? 같이 한번 시간 1분도 안 주고서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예요? 아이고 마우스 진짜 못 쓴다. EU B가 NAFTA입니다. 5글자에 쓸 자신이 없어요. 그럼 한번 보기를 보죠. 자, NAFTA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했다.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도 진출하려는 사람들도 멕시코에 공장 차려도 되는 거잖아. 그럴 것 같아요. 기억 맞아. 그 다음에 자꾸 왜 삐져나가지? 니은 A, B 모두 역외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 역외 공동 관세. 역외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누구부터야?
관세 동맹부터잖아. 근데 얘네 이름부터 NAFTA잖아.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총 생산의 규모가 크다. A는 B보다 총 생산의 규모가 크다. 아까 봤던 그 그래프 생각 안 나면은 다시 한번 그래프 봐봐. EU보다 여기 USMCA, NAFTA가 총 생산의 비중이 더 크네? 그럼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에 리얼. B는 A보다 총 무역 중 역내 교역 비중이 크다. 볼까? 역내 교역. 아까 EU가 더 많았잖아. 그럼 이것도 틀렸네. 답이 기억분이네. 보기를 봅시다. 어? 어? 기억만에 해당하는 보기가 없지. 그래서 어떤 바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이 문제는 수능 문제였고요. 이 EU와 NAFTA의 총 생산액의 규모가 원래는 요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2012년에는 이미 NAFTA가 뒤집은 뒤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제시한 정답은 기억 디귿이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미 바뀐 뒤였던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옛날에는 맞았는데 문제를 낼 당시에 이미 틀려버린 그 보기가 되어버린 거였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좀 지워야겠지. 음, 결국 법정까지 갔어. 법정까지 가가지고 오히려 수능을 낸 사람들이 아니 이 당시에 교과서에는 이제 저기 유럽연합이 더 생산량이 많다고 나와 있었대. 그래갖고서 아니 교과서대로 풀어야지 왜 건방지게 네가 데이터를 보냐 이딴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가지고서 법원까지 갔다가 법원에서 결국 오류로 판정을 받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역내 총생산과 역내 무역, 역외 무역의 내용은 수능에 이렇게 나올 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